연예인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거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넓고 깊게 퍼진 마약. 일반 대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청소년 연구원도 있고요. 실제 마약 범죄자들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예인들이나 특권층이 아닌 일반인, 그중에서도 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사범들이 검거돼서 직업을 물으면 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무직이 아니라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해서 해고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로 인해서 현 상태에서는 무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죠. 우리 사회가 좀 마약사범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 그러나 마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소리 소문 없이 깊숙이 파고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수 범죄입니다. 번거되지 않은 사건들을 통칭해서 암수 범죄라고 하는데 드러나는 통계보다 한 몇십 배는 더 많다라고 봐서 20-30만 명 정도까지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마약 범죄자 수 약 30만 명. 현재 세종시 인구와 맞먹는 결코 적지 않은 수. 이미 수많은 사람을 휘감은 마약. 도대체 마약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위험한 유혹에 넘어간 것일까? 우리는 실제 마약을 경험한 이들에게 처음 마약을 접했던 순간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미국 다닐 때 주위 친구들 통해서 알게 됐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해. 이거 되게 좋아. 이러면서 추천해서. 마약은 17살 때 시작했고 한 25년 이상 된 것 같고 친구들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고 그 후로 9번을 내가 지옥을 갔으니까요.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쪽 애들이 워낙 대화를 많이 하니까 저도 뭐 별 죄책감 없이. 저도 매번 사건을 할 때마다 의뢰인들한테 왜 시작을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호기심 호기심에 접하게 됐습니다. 마약을 시작한 대다수의 처음은 호기심. 마약류 범죄 백서에도 마약을 처음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상당 부분이 호기심이나 권유가 굉장히 좀 수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호기심으로 쉽게 접하는 곳 중 하나로 알려진 클럽. 현장에서 검거되는 피자들도 보면은 클럽이나 하우스 파티를 하면서 놀면서 흥을 좀 더 업시키기 위해서 지혜칩이나 기타 마약을. 저도 현실적으로 체감했던 게 클럽이 어떤 금기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도 통용된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딱 흐르는 것 같아요. 클럽 안에서 많이 유통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GHB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 마약 GHB. 클럽에서 흔하게 유통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위험한 마약. 그 맛은 좀 짠맛이 나고요. 술이나 주스에 타면은 모르고 마셨을 때는 분간할 수도 없고. 극악무도한 물뽕의 정체는 무엇일까? 물뽕의 정식 명칭은 감마 하이드록시낙산, 줄여서 GHB라 부릅니다. 1964년 프랑스 외과 의사 앙리 라보리가 개발한 GHB는 갑자기 잠에 빠지는 질환인 기면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였고, 그걸 깨울 때 쓰는 약이라 조금 먹으면 반짝하고 기운이 나요. 근데 양이 많아지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의 체력 증진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GHB는 이제 미국에서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트 강간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남용되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강간약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키트도 개발이 돼 있고. 근데 부모들이 이제 갈 때도 항상 자기 잔을 갖고 가서 뭐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죠.
GHB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히 통제하는 약물 중의 하나로 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소 9년, 텍사스주의 경우엔 최소 20년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미국에서 성폭력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신종마약 GHB, 일명 물뽕이라는 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GHB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건 1998년. 한 남성이 미군을 통해 밀매하려다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물뽕 용어 역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처음 칭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1년, 마약류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구하고자 하면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GHB. 2010년대에는 화학과 교수가 자기 연구실에서 GHB 320g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큰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물뽕이 아닌 바로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압수된 마약류가 426kg입니다. 이 중에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 223kg 되고요. 223kg이라면은 743만 명 정도가 투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없는 하얀 가루로 중추신경을 자극,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필로폰. 필로폰 하는 사람들이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관념이 없어집니다. 잠깐 한 것 같은데 보면은 깨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필로폰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필로폰의 원래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히로뽕입니다. 이름을 딱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이 본국입니다. 1888년 일본 동경대 약학과 교수였던 나가요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원래 개발 목적은 감기약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감기약을 개발하던 도중에 우연히 히로뽕을 개발합니다. 애초에는 마약이 아니라 놀라운 피로회복제. 한번 먹으면 피로가 쫙 풀리는 기적의 신약을 개발한 거죠. 당시 각성 효과가 정말 엄청나서 전 세계로 불티나게 팔려나갈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1939년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참전한 군인들에게 피로회복과 사기 증진을 위해서 바로 이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동맹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연합국이었던 소련과 미국, 영국 등도 이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거죠. 특히 의존도가 높았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카미카제 특공대입니다. 카미카제 군인들이 거사를 치르기 바로 전날 천황이 하사한 술에 이 필로폰을 섞어 마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각성 효과가 있는 필로폰에 알코올까지 섞었으니까 공포나 긴장을 느낄 틈도 없이 무시무시한 자살 공격을 감행한 거죠. 일본의 피로 해소제였던 필로폰. 어쩌다 한국 최다 거래 마약이 된 것일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부작용에 대한 환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국가가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해서 각성제 관리법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면 금지 조치는 엉뚱하게 우리나라에서 희대의 마약 사건을 일으킵니다. 영화 마약왕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바로 이황순 사건. 그는 일본에 역으로 필로폰을 불법 수출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국가가 수출을 하니까 필로폰을 도리어 많이 생산해서 밀매하고 퍼뜨리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것을 단속하고 검거하고 그런 많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나 1980년 불법 마약 수출이 경찰에 발각. 이황수는 경찰에게 총을 쏘며 격렬히 연행을 거부했고 결국 군대까지 출동. 3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이 쏜 총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그 당시 오랜 시간 대치 과정에서 본인이 뭐 자해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검거를 했는데 15년 정도를 구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맞은 순간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자기가 무슨 예술가 하나 되는 듯이 보여 소리가. 그 그림은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심장 뛰고 막 머리가 확 열리는데 시야가 터지고. 그들은 왜 마약에 중독된 것일까? 마약을 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바로 뇌. 마약 중독의 비밀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파민이 증가하면은 기분을 좋게 느껴요.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슴이 뿌듯한 것도 그 당시 보상 회로의 도파민이 증가를 해야만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약은 이 도파민을 강제로 자극시켜 과도한 쾌감을 이끌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수치가 50이라면 마약을 했을 때의 수치는 최대 900,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근데 그것만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마약류는 이 만드는 공장을 파괴시켜요. 마약 중독자의 뇌를 보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세포의 활성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 화가가 마약 투약 후 그린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도파민은 점점점 파괴가 돼요. 그 500개 썼으면 5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괴가 되니까 다음에 하면 400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양을 좀 늘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내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약을 해도 나올 도파민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왜 하느냐? 강력하게 500개, 600개 나왔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마약의 강렬한 자극은 뇌 속 기억 장치인 해마의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란 것은 평생 가요. 안 없어진다. 약의 맛을 한번 느꼈다. 그러면 이미 초기 중독이에요. 내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몸이. 보는 순간 집에는 지역 선거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또 하게 되고 보면은. 목적은 그냥 마약이에요, 그냥. 끊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죽기 전까지 참는. 근데 지금도 이런 영화나 이런 뭐 팔뚝에 막 놓고 그런 거 보면은 훅 올라와요, 진짜. 그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3일 만에 그 의사가 저를 살렸어요. 눈 뜨자마자 의사의 멱살 잡고 왜 날 살려냈냐. 그 핑계로 다시 마약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병이더라고요, 병. 이 뇌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져 있는 거죠. 마약은 뇌뿐만 아니라 신체 또한 망가뜨립니다. 마약을 많이 하니까 병이 8가지 병명이 왔어요. 절에, 영양실조, 간, 임파선, 이빨 빠지고 당뇨 오고 혈압 오고. 특히 필로폰 중독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메스버그. 근데 필로폰은 각성제긴 하지만 많이 한 사람들은 환각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벌레 같은 게 나타나서 막 피 빨아먹는 것처럼 막 보이니까 그걸 잡아 뜯으려고 막 살을 파고 막 이래서 그걸 쓰려고 막 칼로다가 막 피가 나도 뭐 혼자서 막 그런 행동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중독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어린이집 총알 택시를 통학버스 운전해온 운전기사 등 택시기사 7명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도로 위를 달린 택시 운전기사부터
필로폰 상습 투약자가 아이들을 태운 버스를 운전한 사건까지 위험한 질주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각성제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시야가 확 넓어지고 자신감도 생기죠. 근데 이제 아슬아슬한 그런 스릴을 즐기게 되니까 사고 나기 쉽죠. 지난 4월 선원을 태우고 바다로 나간 한 선장. 약을 먹었지. 기운 없이 일로 못 하겠네. 약을 먹었다고요? 마야. 마약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그가 한 달 동안 투약한 필로폰 횟수만 무려 14차례. 이 밖에도 흉기 난동, 방화 등 마약 중독자들의 끔찍한 행동은 점점 더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 범죄를 막을 길은 없는 것일까? 넓게 지금 마약이 국내에 퍼져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심각한 상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약 전담 경찰관이 144명이 있고요. 17개 경찰서에서 25개 경찰서로 증원을 했거든요. 매년 검거되는 마약 범죄자는 1만 명 이상. 그들의 처벌은 어떨까? 교도소에 입소 후 파란색 수감자 번호표를 받는 마약사범.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마약사범을 분리수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중독치료 교육 때문. 하지만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약 36%. 그 원인으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마약에 대해서는 공급 사범이 있고 단순 사용 사범이 있습니다. 공급 사범은 그만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엄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약 사범들 사용시켜야 돼 중국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도 사용시키는 것은 일부 공급 사범들, 엄할 때 하는 것이지 단순 투약 사범들을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투약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제조, 유통, 매매 행위를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처벌은 낮지 않아요. 굉장히 형량이 적지 않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마약이 중독이 돼서 그런 쪽으로 빠져갈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검거나 단속 위주로 수십 년이 흘러왔었어요. 1980년대 미국에선 마약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자 마약 투약자들에게 무조건 실형을 내리는 엄벌을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가 계속 증가하자 미국 정부에선 다른 관점을 접목시켰습니다. 미국에서나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 다 이미 중독이란 거는 치료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면서 뇌 질환이다. 마약 문제를 범죄만이 아닌 의학적인 관점, 즉 질환의 일종으로 받아들인 것. 그렇게 관점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제도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처벌과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마약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제도로 변화를 준 것. 미국이나 호주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법원이 있어가지고 감독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약물법원은 기존과 같은 재판 과정에 치료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약 중독 여부를 판명합니다. 약물법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약 중독과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연계된 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중독자들은 다 치료를 보내는 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은 전국에 겨우 21곳. 심지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 문제는 병원의 수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치료 재활 예산은 제가 이건 뭐 과감하게 하면 거의 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09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6, 7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올해 다시 1억 2천만 원까지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지금 열악합니다. 중독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민간에서도 마약 중독 극복을 위한 재활 시스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입소자 방이고요. 여기 2명이 생활을 해요. 이쪽에서 2명이 생활을 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데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미팅 장소죠. 미팅하고 하루에 뭘 시작을 미팅부터 시작하니까. 마약 중독자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입소형 자활 공동체 다르크. 2002년 국내에 처음 생겨 현재 서울과 남양주 2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거는 일본 시스템이에요. 거기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중독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곤도찌네 우상이라고. 왜 알코올은 치료자의 시설이 많은데 약물 환자는 왜 없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중독자예요. 스태프도 중독자, 관리자도 중독자, 다 중독자. 회복 중인 중독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중독자를 돕는다 개념인데 마약 중독 재활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시설 부족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 빌리는데도 내가 마약 중독자들 데리고 일할 겁니다. 이거 빌려주십시오 하면 이게 빌려주겠어요? 남자들끼리 모이고 살아요. 그러면 그냥 인터넷 사업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다르크라고 써붙여가지고 좀 디자인 그룹이에요. 아 디자인의 D자구나 그래. 그렇죠 뭐. 무려 15년 동안 마약에 의존했던 그가 지금까지 마약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쪽 환경에 있었어요. 치료 환경에. 그래서 막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뭐 이러는데 한 3년에서 5년 저녁 미팅을 제일 중요했어요. 그때 이제 마음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바로 약물 중독 재활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발적 모임 NA입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깔봤어요 모임을. 여기 니네 다 정가 합쳐도 100%보다 안 되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를 해. 힘든 거, 기쁜 거 뭐든 편하게 말하고 가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 자기에 대해서. 차츰차츰 나가다 보니까 이 경험담이나 체험담을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딸아이가 혼자 컸거든요. 그 후로 9번을 내가 징역을 갔으니까요. 바깥에 사회에서 몇 달 다 못 버티고 왔으니까 혼자 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산 거는 딸이랑 2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24살인데. 자신의 모습을 털어놓고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그 단약의 의지가 서로 다 같이 강해지는 거죠. 뭔가 야 우리 다 같이 끊을 수 있어가 되는 거죠. 회복자들이 자신의 회복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서로 다른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자.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경험자가 회복된 경험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익명의 재활치료 모임 NA. 우리나라에 1997년 처음 도입된 후 매주 4곳에서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약은 정당화될 수 없죠. 어떻게 회복할지를 몰라요 정말. 그게 안 돼서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약 오염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그러나 처벌과 치료 사이 그 균형점을 찾는다면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갈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독 잘못 쓰면 중독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있어요. 물질들이 꽤 많아요. 네. 예. 저도 오늘 그래가지고 그런 뭐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또 되게 최근에 익숙해진 어떤 약물 얘기를 하려는데요. 프로포폴입니다. 아 프로포폴. 네, 지금도 많이 쓰죠. 우리 수면 뭐 마취. 내시계, 예, 수면 마취제고. 프로포폴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요? 왜요?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즉시 나오네. 즉시 나와. 아니, 프로포폴은 저는 성분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이거 저희 많이 봤던 모양 이거 기억나시죠? 네. 벌집이죠? OH.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이게 프로포폴이에요. 꼭 눈사람 같이 생겼죠?
귀엽게 생겼네요. 예. 자, 프로포폴 이걸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수면 마취니까 이제 의식을 잃고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물에 안 녹는다면서요. 그래서 뭐 콩기름에 녹인다고 합니다. 콩기름에 녹여서 그 액체가 이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우유 주사다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전에도 수면 마취제가 있었죠. 지금도 또 다른 수면 마취제가 있는데,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기존 마취제는 하고 나면은 깰 때 머리가 아프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프로포폴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병원에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분들이 잠을 못 잤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피로가 풀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같은 데서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해요. 신체적 중독성은 강하지 않은데 이런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져서 매일 맞거나 뭐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또 이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거제랑 통영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50대 의사 한 분이 가해자 범인이고, 이분이 2017년에 거제 병원을 열어요. 거제가 좀 이제 대형 조선소들이 있고 하니까 부자 도시로 유명했는데 2010년대 전반까지. 근데 이분이 병원을 열었을 때에는 2017년에는 조선업이 이미 불황이고 그래서 거제 경기도 굉장히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을 열었지만 뭐 돈을 벌기는커녕 2달 만에 빚이 6억 원이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분한테 어떤 안 좋지만 짭짤한 수입이 생겨요. 뭐냐? 주변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와서 이 우유 주사를 맞고 가는 거죠. 피해자는 이제 A 씨라고 할게요. A 씨가 5월부터 와서 맞기 시작합니다. 보통 프로포폴 10ml를 맞으면은 한 3-4시간 정도 잠이 든다고 해요. 처음에 와서 뭐 6ml를 맞아요. 6ml를 맞고 푹 주무셨나 봐요. 기분 좋았나 봐요. 며칠 있다 또 와서 또 맞아요. 14ml 맞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놔주세요. 이번에는 30몇 ml, 이후로 막 30ml 이런 식으로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5월 말이 되면 이제 하루에 60ml를 맞게 돼요. 10배를 더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6월이 되면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매일 맞으세요. 매일 맞고 하루에 막 100ml씩 맞는 그런 날도 있어요. 처음에 6mm에서 시작했다가. 네, 6mm에서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리고 병원장도 이제 걱정이 되죠. 계속 와가지고 이 주사를 놓으니까 당신 지금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것 같다.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런 말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원장 입장에서는 A 씨를 참 놓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날은 7월 4일인데 이상한 일들이 이 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날 하나는 뭐냐면 그날 간호사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 병원장이랑 싸워서 출근을 안 해서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랑 병원장이랑 이렇게 병원을 간호사 없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A 씨가 와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죠. 처음에 12ml를 투약을 합니다. 근데 A 씨가 금방 깨요. 깨서 또 놔달라, 또 놓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12cc를 링거에 주입하더니 6cc씩 2차례 더 투약합니다. 한 번에 5cc 이내 투약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5배 가까이 더 주입된 겁니다. 또 놓고 이번에 저혈압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병원장이 되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유족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포폴을 수액실이라는 방에서 온 손님들한테 놔주고 있었는데 얼른 커튼을 쳐요. 이 시신을 못 보게. 커튼을 치고 그 환자들 깨어나고 돌려보내고 접수 데스크 직원한테도 오늘 수고했네, 오늘 일찍 가 이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시신과 자기만 병원에 남게 된 다음 차를 빌려요. 렌트카를 빌리고 밤이 되길 기다려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시신을 옮기고 새벽 2시 반에 차를 몰고 나가요. 차를 몰고 나가서 병원은 거제인데 통영까지 운전을 한 다음에 통영의 선착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고 시신을 꺼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우울증 약 2개를 그 앞에, 그리고 그 A씨의 손목시계도 우울증 약 옆에 둬요. 아, 자살로 위장하는 거군요. 네, 자살로 위장을 하죠.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온다. 병원에 돌아와서는 며칠 있다가 그 병원 건물주를 찾아가가지고 아, 좀 우리 병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몰래 빼들고 갔는데 좀 안 좋은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고 대충 뭐 덮고 싶다 이러면서 병원에 CCTV를 좀 지워달라고 해서 그 건물에 CCTV를 지웁니다. 그래서 CCTV를 지우고 병원 진료 기록도 조작하고 자기는 완전 범죄를 꿈꿨죠. 다음 날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뭐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통영 해경에 신고를 합니다.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여성이 사망하자 병원장이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경은 의원 주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부 등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복원한 영상에서 프로포폴 투여 장면이 확인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장은 잡혔고 징역 4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 유기인가요? 죄목이 크게 4가지였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 위반은 그 뭐 향정신성 약품인데 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은 이 진료 기록을 위조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변사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으스스한 에필로그가 하나 있는데 간호조무사도 한번 잡혀요. 이 병원 간호조무사. 왜요? 그날 저녁에 병원장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가 그 병원에 와서 프로포폴을 훔쳐가요. 프로포폴 투여 환자 시신 유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의 간호조무사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5일 일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한 무슨 블랙 코미디 영화 같죠? 괴담 같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 사건과 병원장과 무관하게. 근데 이런 사고가 되게 똑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2019년에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그 여자친구가 사망하게 한 그런 성형외과 의사가 붙잡혔는데요. 이유가 그 여자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는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분이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한테 프로포폴을 놨다가 숨지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게 자꾸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병원을 갈 때 동네 의원급을 갈 때 가서 거기 붙어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래요. 막 무슨 뭐 비타민 C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뭐 마늘 주사. 저는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직장인들 많은 이 회사 건물 있는데 보면은 병원들에서 그 영업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점심 시간에 맞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아요. 피곤해서 전날 뭐 과음을 했거나 야근을 했거나 피곤해서 뭐 보통 수액 맞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영양제라 그래 한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맞으면은 근데 힘이 남아요. 근데 되게 많이들 누워 계세요. 꼭 환자분만이 아니라도 이 주사를 맞고 일단 한두 시간 누워 있을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건 아마 플라시보 효과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쉬니까. 쉬니까. 플라시보 누워 있고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이게 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한데 점심시간에 그거 맞고 와서 일하는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지도 모르겠고
피곤한데 이거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의식도 그렇게 건강한 의식은 아니고 거기 이제 피곤한데 내가 뭔가 주사 한 방, 알약 한 방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우유 주사 어제도 맞았는데 오늘도 맞았고 어제 60mg 맞았는데 오늘은 100mg 놔주세요. 아까 사망한 A 씨 같은 경우에 그 2달 남짓한 동안 프로포폴을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다 합하니까 1.4리터. 와, 진짜 심각하네. 아 그리고 한 방을 되게 좋아해요. 한 방을 좋아해요. 한 방. 원샷. 그러니까 꾸준히 3개월 동안 나아지겠다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고. 사실 이게 요거 한 번.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이런 문제의 근원 자체가 너무 효율을 추구해서 빨리빨리 그렇죠. 뭔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 해결도 되게 효율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아서 생긴 문제조차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리가 없죠. 오늘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DNA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DNA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까요? 샘플 바꿔치기는 가끔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자체가 조작된다는 거는 직접 용의자로부터 추출한 DNA가 조작될 수 있을까? 그거 어려운 문제인데. 1992년 캐나다에 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 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거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 슈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리사는 사실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 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조작할 수 도대체 있죠?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나와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은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로즈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 그 펜로즈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2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3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2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It's a little strange in that, you know, like the blood doesn't look kind of fresh. I don't know.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그 정확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결국 슈니버거는 이걸로 이제 6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 범죄들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면 이게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용어로 X 팩터라고 하거든요. 이 unexpected factor, 전혀 예기치 못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의사도 바로 그 부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의붓딸에게 행한 범죄가 아내에게 그렇게 적발당하리란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계속 이어서 혈액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런 X팩터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전문가들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의사가 자기의 만삭부인 살인한 사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의사의 전문성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검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대학 교수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청소하러 나온 자원봉사 나온 고등학생들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X팩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거가 돼요. 자, 그런데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흔적은 어떻게든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범죄의 흔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살인의 방법이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독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독살. 원래 독살이란 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졌던 범죄의 수단인데, 그 이유는 독살을 했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김정남 독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입원했지만 중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어디를 가볼까 했는데 그 보성에 있는 녹차밭을 갔다 왔거든요. 진짜 되게 이국적인 풍경이던데 가보고 멋있는 싶네. 풍경이라 우리나라 아닌 것 줄 알았어요, 같죠. 처음 그래서 나올 때. 오늘 제가 바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네요.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다. 위에서만 보다가 이 나무가 되게 꼬불꼬불해요, 안에가. 근데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걸 따다가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걸?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녹차죠. 네. 사실 여러분 드시는 녹차가 어쩐지. 네, 거기서 가져온 녹차입니다. 맛이 좋더라. 교수님 막 따신 건 아니죠? 따고 싶었는데 따는 시기가 아니어서 따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녹차, 사실 녹차와 홍차는
같은 잎으로 만들어지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방사능 홍차 사건. 들어봤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죠. 진짜 거기는 떠드는 얘기만 보면 대통령이 직접 홍차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그 러시아의 비밀 요원이죠.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그 현재 러시아 정부를 막 비판하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을 때 동료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러다가 곧 죽게 돼요. 머리칼이 다 빠지고 혈색을 잃어버린 남성, 전직 러시아 스파이 리트비넨코의 사망 직전 모습인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푸틴이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러시아 정부의 눈에 가시였던 리트비넨코. 지난 2006년 11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 녹차를 몇 모금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구토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의 혈액에서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폴로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요. 폴로늄. 그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 기호가 있나요? PO, 폴로늄. 그래서 폴로늄은 언제 이게 저희가 그 공부하다가 듣게 되냐면은 퀴리 부인 할 때 얘기가 나와요. 퀴리 부인. 네, 퀴리 부인이 먼저 폴로늄에서 폴로늄을 추출하고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나중에 라듐을 추출하게 되는데 폴로늄을 붙인 이유가 그렇죠. 조국. 폴란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 폴로늄을 살인 도구로 썼다는 뜻은 이건 전 세계 몇 개의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최고위 어떤 그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얻어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독극물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로 죽인 그럼 이유가 우리가 죽인 거 맞아라는 거 은근히 알리는 거예요. 보복한 거야. 까불지 그렇죠. 말아야. 그렇죠. 결국 2016년 영국 정부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이 살인 사건의 배후인 것 같다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독극물 폴로니엄 210을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습니다. 조사팀은 리트비넨코 살해 작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되게 잔인하면서도 되게 선전적이네요. 살인 방법이. 이건 이제 대놓고 그 누가 살인범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독살시킨 경우지만 원래 독살이라는 이 방법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통 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저희가 지난 한 20-30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독은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그래서 청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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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는 이게 탄소, 질소, 이게 포타시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그래서 사이안화, 칼륨.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 이거 다 사람 몸에 있는 흔한 원소들로 돼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칼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사이안화, 이 사이안기 이게 독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독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기 수소를 붙인 거를 치클론 B라 그래요. 치클론 B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학살에 이용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학살에 썼던 가스가 바로 이
사이아누스예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냥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독인지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산소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게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세포로 보내도 사실상 세포는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마치 질식사의 어떤 그 흔적처럼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가지 않아요, 세포로. 가서 아무 역할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독이란 무엇인가? 독.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많은 독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식물에서 많이 와요. 식물. 그렇죠. 그럼 왜 식물은 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에 처하면은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사실 되니까.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독을 만들어요. 모든 식물은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단지 우리가 그 식물이 만든 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근데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어느 이상 되면은 감당 못해요.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균이 만드는 독이죠. 효모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비를 시켜요.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경계에 마비를 줘서 뭔가 신경이 약간 작동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 같은 큰 동물은 조금 먹어도 그 정도 마비는 기분이 좋은 거야. 적당히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이 좋게 하거나 그런데 먹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독이에요. 그렇죠. 니코틴 중독. 또 중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코틴 그렇죠. 중독된다. 니코틴이 중독되는 건데 오늘의 비장의 이거 진짜 이거 구슬이 계속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니코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범잡 나오면서 자꾸 이제 이 분자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300개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오늘 다룰 거 이렇게 조립해서 오시고 오늘 안 다루는 것도 이제 막 화학식 나오면 만들어보고 하는데 이게 니코틴이랍니다. 이때까지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복잡한데요? 이건 만드니까 참 보람도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니코틴인데 검은색이? 검은색은 탄소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니코틴을 섭취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투구꽃 살인 사건.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신은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그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의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네.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는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내가 또 보관을 한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야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야는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야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카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 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인과관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야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3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2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야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에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 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죠?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아,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래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아,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있겠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아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 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급인데. 아니 그거를 연구할 정도면 그냥 연구를 하지.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연구할 리는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이 문제거든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보관을 딱 해놓은 거예요. 관상부분도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초래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되죠.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중요한 그 사건은 바로 이 GHB가 그 성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버닝썬 사건인데요. 그 클럽에서 남성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GHB 그것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묵인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태국 남성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태국 남성이 버닝썬의 VIP 룸에서 만났던 한국 여성과 뭐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여성은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봤는데 이게 뭔가 이제 안 좋은 거죠.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신고를 하고 했지만 이제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CCTV를 보면은 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GHB를 먹고 그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몸은 그냥 움직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CCTV 같은 증거가 남았을 때 이게 자의에 의해서 같이 그 호텔에 가거나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이 사람을 뭐 붙들어둘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 사람이니까 태국으로 출국을 해버려요. 근데 결국 그때 수사가 좀 뭔가 부진했다는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와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수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돌아오지 않으면 잡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이 사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뽕, 그다음에 이 GHB라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크게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겼다는 거, 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약물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내 탓으로 돌렸는데, 버닝썬 클럽 폭행 보도 이후 SNS를 통해서도 강남 일대 클럽에서 물뽕에 당한 걸로 보인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피해자들이 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고 다 약물 의심을 하고 다 피검사를 다 의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막상 검출되는 그 약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피해자를 되게 이상하게 많이들 봐요. 술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 왜 술 먹다가 보면은 이전에 자기의 어떤 행동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술을 많이 해서 만취해서의 상황과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저 참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GHB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사이에 그 적발된 양 무려 60배가 늘 만큼 지금 엄청나게 이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요 끝에 달려 있는 요거를 떼고 이쪽에 수소를 떼서 요거 이제 GBL이라고 불러요. GBL이라는 물질이고, 아까 GHB와의 차이점은 이게 물이거든요. H2O. 물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물질은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은 위장이나 입에서 적절한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이 물이 결합할 수 있어요. 이 물이 결합하면은 금방 GHB가 되는 GHB가 되네요. 예, 이런 원리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있어요. 약사니까 이제 이걸 아는군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0대 중반의 약사였던 A 씨가 약사나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로 주로 상대하는 그런 데이팅 웹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이 약사 A가 어떤 여성 B를 만나서 이제 요 약물을 이용한 강간 사건을 벌이는 거죠.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BL을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인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약의 양을 잘 맞추지 못한 건지 여성이 뭔가 이제 이상한데 다행히 정신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갔기 때문에 GHB를 검출할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것이 현재 알려진 단 한 건의 물뽕을 이용해서 그 강간 시도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의심은 되지만 한 번도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한 끝에 약사 A 씨에게서 그 GBL을 1리터를 구매했다는 기록을 찾게 돼요. 1리터면은 이게 2,000명 정도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GBL이 검출된 첫 번째 케이스였지만 당시에는 그 GBL이 마약으로 또는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졸피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소되는 데 도움이 되죠. A 씨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을 이제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제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 GHB는 그래도 마약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소지하거나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은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범죄용 약품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일어났을 당시에는 요 GHB의 원료가 되는 GBL은 그냥 원료인 거예요. 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지하고 관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제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주 좀 유해하거나 뭔가 오남용이 우려될 때 그럴 때 임시 마약류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걸 지정을 하는 건데 이제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GBL이 그 임시 마약으로 지정이 돼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뭐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좀 더 가중 처벌이 있나요?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마약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 뒤늦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최근에 사실 되게 많이 퍼져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뭐 약물을 사용해서 결국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범죄를 아주 용이한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폭행으로 보거든요. 네. 강간 상해죄나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칼과 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냥 칼을 들고 있다고 해도 피할 수도 있을 거고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데 몰래 타는 약물은 사실 오히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신설을 한다든지 형량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2000년에 데이트 강간 약물 처벌법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나오게 된 그 배경도 그 바로 전해죠. 1999년에 15세 소녀가 그 약물을 주입받고 아마 범죄자는 성폭행 같은 걸 할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텐데 그 약물 때문에 죽어요. 사망을 해요. 근데 그때 투입했던 그 약물이 바로 이 GHB,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법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강하게 최대 20년, 그다음에 이 약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징역을 부과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벌써 미국이 20년도 더 된 전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막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일본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자정적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이런 마약류의 성분이 있는 것들은 좀 색소를 넣어서 음료와 결합했을 때 색이 변하는 정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로 좀 이 최소한 어떤 뭐 물과 결합했을 때 좀 색이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눈에 좀 띄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안 좋은 죄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 술에 혹시 저 사람이 뭘 타지 않았을까? 이제 이래야 한다는 것이 사실 이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그 해악을 끼치는 거라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거죠. 물뽕이라는 마약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마약 사범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을 검거했지만 클럽 내 물뽕 적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서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금방 사라져서 잘 검출이 되지 않는 약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뭐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마 과학기술이 다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를 반드시 잡아낼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빨리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좀 이제 마음이 아프게 되네요.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그렇죠.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은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할머니 5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이 5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6분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결국 2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뭐 들어있다. 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7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 뒷뜰에 뚜껑 없는 자양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양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양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 증거는 있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강력범죄였던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 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가면서 다른 할머니들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정당 10원짜리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6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쌓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되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2단만 여기 심어놓게요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전쟁하지 말자고 적어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쟁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언제나 올림픽 기간에는 다 가급적 그 지금도 현대에도 전쟁을 자제하는 그런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범죄 중에 뭐가 있으세요? 저는 도핑 테스트, 약물에 관련된 범죄 가장 많죠. 사실 도핑이라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 성행을 했는데 성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소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두 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의 장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특히 이제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나라들이 그 당시 소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하고 동독이었대요. 동독.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할 리가 없는데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동독이 몇 위였는지 아세요? 국가 순위? 거의 2, 3위 아닌가요? 2위죠, 2위. 2위 맞아요. 동독이 2위를 할 만큼,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조사를 해보니 95% 가까운 선수들이 다 약물 주입 받았고, 이 약물이 그냥 주입해서 근육이 잘 붙고 이러는데 도움만 준다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인간을 증강시키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작용. 그렇죠. 네. 사실 스테로이드는 우리 피부 뭐 바른 약에도 스테로이드라고도 써 있.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는 약에는 많이들 쓰이는 성분이죠. 근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거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호르몬은 안 나오게 돼요. 고환이 아주 작아지죠. 이게 들어가서 온갖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래 못 가요. 남성을 살게 되는데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레아스 크리거라는 여성 투포한 동독 선수였는데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이제 약을 자꾸 투입받다 보니 남성화돼 가는 거예요. 남성화. 자꾸 이제 수염도 막 나고 몸에서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지나자 24살인데 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으로 살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안드레아스가 아니라 안드레아스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원래 하이디예요. 하이디 크리거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돼요. 수영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카린 코니그를 비롯한 동독의 여자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성전환됐습니다. 주로 수영과 육상 선수들에게 이 같은 약물을 모두 142명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올림픽에서 이걸 절대 금지 이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기 끝나면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소변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지금 무조건. 예를 들면 그렇게 걸리는 분들 많다면서요. 그냥 한약 같은 거 잘못 먹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있죠. 성분이 있어서 메달이 박탈되거나 선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와 관련된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요. 그 올림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벤 존슨이냐 칼로이스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과 100m 육상이잖아요. 100m 육상에서 당시 최고의 핫 이슈는 칼루이스가 이제 그전 올림픽에서 1등을 금메달을 했었고 이제 2연패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벤 존슨은 새롭게 나타난 스타인데 캐나다. 그렇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뜨는 이제 새로운 별과 그 오래된 스타와 누가 이길 것인지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차려. 그때 벤 존슨이 이제 100m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 신문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문 1면에 이따만하게 벤 존슨 약물로 그 박탈당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칼루이스가 진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때 8명의 선수가 결승을 뛰었는데요. 결과적으로 6명이 약물로 걸려요. 결과적으로. 다 만연해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이건 너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칼루이스도 3개 약물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서 설명을 했대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넘겨준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약물이 만연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도핑 테스트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이제는 못하는 걸로 널리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러시아에서 사실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 육상 연맹이 거기에 다 가담을 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이걸 해왔다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잡히게 돼요.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5년간 열린 국제 대회에서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해 전 종목 선수들의 도핑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정부에서 아예 그 연맹에서 다 만들어서 준대요.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귀족 부인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물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평소에 그 소변을 받아서 냉동시켜서 보관한대요. 도핑 테스트를 위해서 소변을 채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어딘가 모아놓잖아요. 이제 정부 요원이 침투를 해서 바꿔치는 식으로 해서 버텨온 거예요. 야,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밝혀지죠. 밝혀져가지고 IOC에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 나라 이름 못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국기도 못 쓰고. 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리고 깃발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하고. 다음에 금메달을 따더라도 보통 금메달을 따면은 시상대에 서 있고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를 연주하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했지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제재인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이름을 걸고 가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선수들의 조금 생각을 많이 존중해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만 바라보고 사는 선수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도대체 우리는 왜 운동 경기를 보는가? 왜 이렇게 열광할까? 기록이 뭐 9초, 뭐 9.5초 그런 숫자가 더 작아지는 것을 보려고 보는가?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숫자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숫자를 얻기 위해서 이 선수가 들였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인내와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 인간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경기를 보고 열광하는 것이지 그 숫자를 보고 금메달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올림픽 경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숫자들로 평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1등, 뭐 어떤 100점, 만점 뭐 이런 것만 추구할 때 결국 똑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그건도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탔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파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승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네네. 부인과 운전자의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2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된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